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펼쳐졌습니다. 지난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을 눌렀죠. 한 주 내내 누르면서 약했는데요. 종가로 보면 우리가 0.2% 올랐고 미국의 다우도 0.1% 올랐고 그래도 안 밀린 게 다행입니다. 월간으로 보면 2월 들어서 4%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뭔가 시장에 좀 새로운 이슈를 좀 찾아야 되는데 경기도 그렇고 또 백신, 코로나 새롭게 뭔가 확 뛰어나올 만한 기대감들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예,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경기에 좋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된다고 하면 시장을 또 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까지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간들 어떤 변수를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오늘 장용혁 팀장님 만나는 날인데요. 예,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차례 좀 쫄리는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건 방향성의 고민은 아닌 것 같다. 속도 얘기, 변동성 얘기하시면서 잘 지내왔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이겨나갈까가 단기적인 관심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금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예. 예전에 제가 금리 얘기 한참 할 때는 이제 장단금리, 역전 얘기 나올 때, 그때 제가 금리 얘기 좀 했었고, 이게 별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넘겼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소위 말해서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오른 날은 왜 올랐다고 평가가 나와요? 금리 상승이 좀 둔화돼서 빠진 날은 왜 빠졌다고 해석이 달려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즘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금리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해볼 텐데 먼저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뇌리에 많이 남았던 표현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돈의 흐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투자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 환경이 좋은 쪽으로 돈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빼먹을 수 없는 게 금리 얘기입니다. 어딘가는 금리를 6%를 주고 어딘가는 금리를 1%를 주고 있으면 똑같은 돈의 값으로 녹였을 때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높은 곳 쪽으로 유동성이 좀 쏠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왜 높게 올라붙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베트남 금리가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높아요? 어디가 높아요? 베트남이 높겠죠. 네, 베트남이 훨씬 높죠. 그렇죠? 왜 베트남 금리가 훨씬 높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성장률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옛날에 우리 소위 잘 나갈 때 우리도 5%, 6% 성장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경제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값은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이 캐파 정도가 작아지니까 금리 값이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어디에 성장률이 더 나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보다 대한민국의 이 금리 값이 더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미 금리 값이라고 부르는 미 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이 대한민국 3년물 국고채 수익률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쪽의 매력이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금리 값을 세게 밀어 올리는 건 타격이 크니 우리가 바라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미 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이 튀는 정도가 좀 약해지는 걸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신흥국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미 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S&P 기업들 중에 이제 한 80% 되는 이 기업들은 현재 지금 미 채권 10년물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1.7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3% 중반대 나오는데 1.75 막 이렇게 올라가면 S&P 기업들 중에 S&P 500 기업들 중에 배당 수익률으로 채권 수익률을 넘어가는 기업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까 한 80%라고 하셨나요? 네. 글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나? 딱 맞추셨어요. 네, 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40% 기업만 미 채권 10년물 네. 수익률 값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즉, 미 채권 수익률 값이 올라가면 이 주식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도도 일정 부분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 채권 10년물 값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요즘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FOMC 의사로 공개하고 나서 제롬 이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테이퍼링 어떻게 있다? 멀리 있다. 네, 멀리 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옐런 이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 경기부양책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치러야 될 비용보다 적게 해가지고 치러야 될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 걱정하는, 시장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자.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FRB 의장이 뭐 멀리 있어요, 뭐 테이퍼링 멀리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재무장관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돈 풀어냅시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시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쭉쭉 날아가는 시장에서는 미 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근데 요즘 보면은 노무라 증권은 미 채권 10년물 이 수익률을 1.5% 기준을 잡고, 이거 넘어가면 S&P 지수 기준으로 한 8% 정도 조정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내고, BOA 같은 경우에는 1.75% 줬고, JP모건은 2% 넘어가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올해는 뭐 미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이 올라봐야 1.45밖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미 경제 수장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월가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림서부터 한번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가면 미 10년물 수익률 값이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올라가면 이제 중앙은행은 어떤 액션을 취해요?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여서 시중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떨궈야 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죠.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고 FR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확 치고 올라왔으니 지금 여기서 나오는 늘상 우리가 봤었던 우려는 어떤 우려예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싫어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 10년물 수익률 값이 1.3% 중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지금 1.3% 구간으로 올라왔다 쳐도 이게 과거 레벨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이게 결코 높은 이 수익률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차이가 너무 명확히 벌어지죠. 돈의 값이 떨어졌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을 급속히 팽창시키면서 소위 돈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금리가 떨어진 거니까 소위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방향이 좀 위로 올라붙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쳐다보던 걸 쳐다봐요. 요즘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물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가가 자극돼서 금리가 오를 거예요.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큰 폭으로 1.9조 달러를 이제 밀어넣는다. 뭐 경기 좋아지고 다 좋은데 이렇게 다 좋아지고 나면 금리가 오를 텐데 라는 쪽으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경기 부양책 안 한다 라고 나오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니란 아니죠.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시중이 돈 풀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 민주당 상원 의장도 나와가지고 3월 14일까지는 처리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재무장관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실시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금리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물가 얘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물가에서 또 하나 진도를 나가보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유가 아닐까요? 네, 유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원 CPI 값, 근원 CPI 값은 뭘 뺀 거예요?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 지수를 따로 산출할 만큼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라고 이제 제끼는 지표가 에너지가, 그중에서도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를 표현할 때 우리 뭐 CPI도 마찬가지인데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뭐예요? YOY 값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다 빠졌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유가의 지난 궤적을 보면 되겠네요. 유가의 지난 궤적을 보면 CPI가 지금 어떻게 자극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작년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참 세상에 살다 별일도 다 보니 유가가 마이너스로 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근데 지금은 $60예요, 배럴당.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자극받았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YOY 값으로 유가를 봤을 때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였던 게 하반기입니다. 그럼 하반기 되면은 CPI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YOY 값의 부담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유가가 뭐 100불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100불 이렇게 간다는 예측은 거의 안 하거든요. $60 정도면은 뭐 상당 부분 많이 채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거 뭐 100불 갈 거예요, 150불 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즉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막 자극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이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지금서부터 한 7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YOY 값으로 물가 부담을 읽었을 때 가장 자극받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구간도 지금에서 한 7월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이거서부터 한번 보죠. 독일도 선진국이고 미국도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예전에는 한 100p 좀 넘는 이 차이였는데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수익률 값이 한 100p 정도 뭐 미국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제로 금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못 올릴 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니까 지금 최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독일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값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미국이 좀 빨리 간다는 얘기죠. 미국이 좀 유로존보다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다른 면도 쳐다보는 거죠. 야, 좀 이상하다. 미국의 금리 빨리 오는 거 알겠는데 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푼 거는 또 미국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 차만 놓고 보면 이건 어때요? 이건 달러의 강세 요인이죠. 야, 독일에 돈 넣으면은 요만큼 주고 미국에 돈 넣으면은 이딴만큼 준대. 그러면은 유로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달러의 강세 요인이죠. 근데 이 앞에 그림은 어때요? 야, 전 세계에서 달러가 제일 많이 풀렸대. 라고 하면 이건 달러의 하락 요인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부딪히고 있는 국면인데 최근 시장에서는 어땠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야,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대로 얘기하면 선진국 지수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땠어요? 더 잘 갔어요. 그런데 한 작년 구간서부터 미증시를 쳐다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만만한 시장 없어? 라고 쳐다본 거고 그 이후서부터 신흥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기 시작했으면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밀고 들어올 테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표현했었던 게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사로 들어올 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안 꺼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달러 꺼낸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야 이러다 달러 강세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우려감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과거 그림에서도 보니 이거 역축으로 표시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 쪽으로 돈이 밀고 들어오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지더라. 이거는 너무나 오래 본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외국인들 수급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다 금리에서 출발하면서 제가 쭉 이제 읊어낸 내용이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안 좋아? 거기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여기 보시면 좀 길게 보였는데 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S&P 차트가 파란색 선이고요. 10년물 수익률 금리값이 이 회색 선입니다. 근데 뭐 한번 쭉 보세요. 빠지니까 좋아요? 빠지니까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그 구간도 같이 보면 좀 더 같이 보면 금리 빠지니까 시장도 빠지고 이거 금리 올랐는데 시장도 올랐네. 금리가 빠지니까 시장도 급격히 빠졌고 이건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도 올랐네. 이거 거의 동행인데 뭐 가끔 어긋나는 구간이 있기는 하죠. 예,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은 야 금리 빠지니까 시장 올랐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 구간에서는 다 어땠어요? 금리 빠지면 시장도 빠지고 금리 오르면 시장도 오릅니다. 맨 처음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투자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값에 대한 기대값이 커지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기 부양책을 풀어서 경기가 정상화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그림도 있는 반면에 오른 시점에서 시장을 쳐다보다 보니까 야 요거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시장 타격이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읽는 시각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또 하나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하게 보면 제일 좋아요. 기준점 위로 뭐 곧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옛날처럼 유동성을 막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꺾어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그림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면 중국이 한번 크게 딘 적이 있거든요.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이제 달러를 막 풀어낼 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야 같이 풀자. 그럼 나도 좀 풀어보자 하면서 느지막이 많이 풀었어요. 그 충격을 중국이 고스란히 떠안았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값으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리커버리 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옛날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벗어났으면 시중에서 유동성 값으로 부담을 지지는 말자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금리만 쳐다봐도 머리가 아픈데 늘상 돈을 풀어주던 중국도 돈 풀어주는 값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우려하는 그림들을 종종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자연히 좀 바람 빠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익률 값을 조금 플랫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에서 출발한 얘기거든요. 네. 금리에서 출발한 얘기고 이게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는 예를 들면 뭐 공매도 재개 이런 것도 변수이겠습니다. 그건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요. 금리 얘기를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쭉 한번 네. 스토리들을 쫙 연결고리를 풀어주셨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수는 조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그래도 플레이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팀장님이 이렇게 중소형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플레이로 시장을 읽어주시니까 시장 흐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얘기 들어갔으면 수급 얘기서부터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누가 사서 지수가 올랐어요? 개인이 샀겠죠. 네. 개인이 얼마 샀어요? 26조 샀어요. 26조. 네. 한 달 동안에 26조요. 2월 달에 얼마 샀을까요?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6조요. 6조. 네. 많이 떨어졌죠. 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시장의 이 탄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포가 쉬니까. 그러면 주포가 쉴 때 그 탄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까요? 바통체인지 또 다른 주포가 나오면 되죠. 그럼 같이 한번 수급표 보죠. 또 다른 주포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또 다른 주포라고 하면 외국인이 사든지 기관이 사든지 개인의 사는 값은 떨어졌으니까 1월에 비해서는 떨어졌거든요. 1월 보면은 1.6조, 1.9조, 1조, 4.2조 이거 하루의 산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던 애들이 2월 들어서는 좀처럼 그렇게 못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반전을 찍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들쑥날쑥해요. 더럽게 팔았다가 그치, 예. 좀 샀다가 제꼈다가 샀다가 제꼈다가 근데 기관들은 그것도 없죠. 그냥 늘상 제끼니까요. 연기금 영향이 크고. 네, 연기금은 뭐 하루도 빠짐없이. 네. 그러면 뭐예요? 외국인은 변동성 값으로 읽히고 기관은 연속 매도로 찍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참 많이 줄었어요.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거래소만 제가 가져왔는데 뭐 25조, 24조, 21조, 20조, 23조, 24조 뭐 적어도 뭐 20몇 조 구간에서는 거래소 거래대금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2월 들어오니까 20조, 19조, 22조, 20조, 19, 19, 18, 18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6, 뭐 17, 16, 막 이런 그림 나와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16일, 17일 이 구간 동안에는요. 거래소 거래대금보다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더 높았어요. 거래소가 약했다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지수 배팅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즈보다 종목으로 보는 사이즈들이 좀 더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언제 많이 들어요? 지수에 배팅할 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를 사서 끌어올려야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죠. 예탁금이 74조까지 갔다가 65조 수준이에요. 소위 예탁금이 쭉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예탁금이 조금 바람이 빠지거든요. 시장도 쭉 치고 올라왔는데 예탁금 빠지니까 어때요? 빠진 거 뭐 시장에서 급락한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상승 탄력이 멈추고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탄력성이 떨어진 이유 1월 달에 주포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치고 올라가려면은 다른 대타가 나오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기대값은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 코멘트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급락한다라는 이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3,000피는 지킬 것 같아요.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들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일단 경기 부양책 얘기도 그렇고 뭐 백신발, 뭐 경기 정상화 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밑단은 지지해 줄 거예요. 하지만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주포였던 개인의 탄성이 빠졌고 예탁금이 줄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들쑥날쑥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3,200 이상을 지금 당장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을 점점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쫄지 말고 가요. 뭐 앞으로 전진 뭐 이 얘기를 진짜 오랜 기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톤을 좀 떨궈야 될 것 같아요. 빠진다가 아닙니다. 탄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종목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종목 얘기 좀 마저 해보면
카카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블랙록이 지분을 공시를 그러네요. 했어요. 5.08%. 얘네들이 5% 밑에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왜 5% 밑에 있었을까요? 표남은 안 되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5.08% 딱 넘겨놓고 공시했을까요? 원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데들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겠죠. 지난주에 저희 쿠팡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쿠팡 관련주 뭐 어설프게 찾지 말고 네, 네이버. 딴 거 하지 말고 네이버 카카오 해라. 이게 쿠팡 가치에 비교해서 보면 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맥락하고도 같이 읽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었어요.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어떻게 한다? 다음 달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이제 등기이사에서도 예. 빠져나간다. 마지막 남아있는 등기이사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빠져나가면은 이제 이 현업에서 손 떼시겠다는 의미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뭐 정인선 회장이 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완벽히 힘을 실어주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몽구 회장님의 명예회장님의 뭐 오른팔 왼팔 같이 아웃이에요. 정인선 회장의 오른팔 왼팔이 등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지난주에 자사주 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늘상 얘기했었던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 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고요. DDR4 8기가 램 기준으로 봤을 때 3.99달러예요. 연초 대비해서 15.3%인가 올랐습니다. D램 가격이 튀기 시작해서 지수가 갇혀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탄성이 좋을까요? 하이닉스의 탄성이 좋을까요? 하이닉스의 탄성이 예. 좋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올해 들어서 제일 부진했던 업종 하나 집어봐요라고 얘기하면 5G. 네. 근데 지난주에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게 에이스테크, 5G 에이스테크.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수 게임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잃을 것 같고 종목 게임이 올라올 것 같으니 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쪽들,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 쪽들 이런 부분들로 포트를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